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입니다. 네, 엄정원입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와서 역시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이문세! 이문세 너무 좋아요. 가을이 오면. 주원 씨가 태어나기도 전에 노래 아니에요, 이거? 아, 근데 전 이문세 콘서트까지 갈 정도로. 저도 갔었어요. 네. 우리 세대는 그럴 수 있는데. 형님 왜 웃으세요? 그 이문세 노래를 다 좋아해요. 그 이영훈 작곡가 거를 오빠구나. 다 좋아해요. 오빠네. 아니, 왜 그러세요? 한점 선배님. 오늘 네. 뉴스 프리데스크 500회입니다. 아, 맞네. 네. 오! 뭐 매번 축하 자막을 축하 풍선을 달기에는 저희도 예산도 없고 너무 호들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제 목소리로만 이렇게 좀 호들갑을 떨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 2020년 6월 29일에 오래 했네요. 미미한 동접자로 시작했던 뉴스 프리데스크가 500회를 맞았습니다. 야, 그동안 저희 뭐 구독자도 273만 명이 됐습니다. 273. 네, 지금 오늘 현재 273만 명. 야, 300만 명을 향해 가는 MBC 뉴스 유튜브 채널에 뭐 뉴스 지상파 종편 앞에서 뉴스 채널 최초의 최초는 아니죠.
메일은 최초였나요? 어쨌든. 아 이거 소셜 라이브가 있긴 있었지만 프리뷰 방송. 네. 뭐 JTBC도 했었고 소셜 뭐 라이브가 SBS도 있었지만 하긴 그래도 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계속 오래 한 거는 네,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SBS도 금방 네, 없어졌어요. 경쾌한 뉴스 본격적인 뉴스 라이브 방송은 프리데스크가 이제 3년째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렇죠. 이건 네. 모두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는 네, 점 맞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 꼭 500회를 드리고 찍었습니다. 싶습니다. 네. 네. 자, 야, 올해는 이제 그만할 때 된 이제 거 아니에요? 그만할 때 된 거 아닌가요? 네. 장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버르고 나오신 천회 가야죠, 천회. 500회라고 뭐 바르고 나오신 지영은 제가 뭘 발랐나요? 매일 저도 바르시는데? 모르겠는데 뭘 발랐을까요? 아니 오늘만 바르신 거 아닌데 왜 그러죠? 평소에 제가 아무것도 안 발랐나 봐요. 전 모르겠는데. 근데 270만 명이면 300만 명 되면 뭐 또 구글에서 줘요? 300만 명 되면 구글에서 아닐걸요? 100만 명이 10만에 골드. 주고 10만에 실버를 10만, 주고 100만. 100만에 골드를 주는데 그다음 300만 명은 없습니다. 그쵸, 1000만이겠죠. 1000만에 500만? 또 안 줄 것 같은데요. 500만 없습니다. 1000만 아마 1000만은 뭐 불가능한 얘기네요. 자, 서영찬 가시죠. 기자님, 오늘따라 지영원 기자님 많이 귀엽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귀엽다는 말은 정말 아, 반갑더라고요. 예쁘다는 말보다 귀여웠다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500회니까 이런 덕담도 덕담 좋고 감사합니다. 훈훈하네요. 서영채님 제가 얼굴은 모르지만 왠지 귀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낮에 눈에 띈, 난 너무 예능 까라로 가고 있어요. 얘 까라라고 하면 얼른 예능 가시죠. 재질로 예, 가고 예.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보도 재질의 기자입니다. 자, 낮에 눈에 띈 뉴스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와이 나왔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 소식 제발 쓸데없는 드립 좀 그만. 네. 코코둥절님한테 하신 소리네요. 저한테 하신 말 아니네요. 자, 얼마 전 뉴스 큐레이션에서 이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자, 유럽연합이 오는 2024년까지 했었어요. 그 충전기 C타입으로 통일하기로 기억나요. 법제화했다. 했죠. 이걸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죠. 드디어 애플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애플이 자 월드와이드 마케팅 담당 그레그 조스위악 수석 부사장이에요. 오늘 한 컨퍼런스에서 유럽 연합이 전자기기 전반에 걸쳐 표준 충전기를 의무화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한다. 애플도 법안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준수해야죠. 이렇게 발표를 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플은 절대로 그 안 자기네 한다? 그 라이트닝 타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플 아이패드나 맥 등은 이미 C타입으로 바꿨는데 아이폰만큼은 여전히 애플이 자체 개발한 그 쬐끄만 거 있잖아요. 아이폰만 그랬었던 네, 거예요. 라이트닝 충전 단자를 고집해 왔습니다. 꼭 이거여야 한다며. 하지만 유럽이 이렇게 법제화까지 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조스 위악 부사장의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 아이폰 충전 방식도 C타입으로 표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언제부터일까? 2024년부터 이게 법이 의무화되거든요. 유럽 24년, 전역에서. 2년 남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전에 발표되는 아이폰 15, 아이폰 15부터는 C타입이 적용되지 않겠느냐. 이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지금 14까지 나왔고 네. 15부터는 그렇죠, 적용되지 내년에. 않겠느냐. 국내에서도 충전 단자를 이제 C타입으로 지금 약간 그 뭐라 그러죠? 5핀? 그게 아직도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C타입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말에 국가 표준으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갤럭시 꽂았던 충전기를 아이폰에도 꽂아도 그게 내년에는 된다. 그렇게 될 수 호환이 된다.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거죠. 이거죠. 이게 된다면 모든 그 소형 전자기기의 충전이 USB-C 타입으로 표준화되게 됐습니다. 우리 코코동절님이 발음이 안 좋네. 15. 15? 다시 그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아닙니다. 저희가 표준어 발음은 F 발음을 안 하는 겁니다. 피프틴이었습니다. 네. 프랑스도 프랑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프랑스라고 합니다. 이래봬도 아드님 미국에 계신 분입니다. 네. 아니, 그렇지만 영어 저는 영어를 하는 게 잘하십니다. 아니고 이제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프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낮에 눈에 띈 뉴스 하나 봤고요. 8초 후 오늘 할 얘기 많습니다. 아, 머니톡 많죠. 시작합니다. 출발합니다. 네. 네. 자, 드디어 오셨습니다. 가을 아욱, 가을 전어, 뭐 가을 골프, 가을 야구 다 필요 없습니다. 뭐예요? 가을에는 엄지철입니다. 갑자기
미쳤나 봐요. 뉴스로 가신다면서요. 예능에서도 이런 드립은 안 받아줄 것 이런 같은데. 드립은 그냥 막 드립입니다. 막 드립. 500회기 때문에 신이 나서 이렇게 어깨를 흔들면서 막 드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지금 째려보셨어. 네. 왜 이러는 거야? 이런 표정. 오늘 텐션 장난 아닌데. 네, 좋아요. 네, 알아두면 돈 되는 경제 금융 소식을 정리합니다. 정철진의 머니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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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핑 하재요. 도핑. 네. 지장군이 미쳤어요. 도핑 테스트 합시다.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누나 네, 뭐야. 그럼요. 뭐 이런 날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넘칩니다. 아, 오늘 네. 경제 이 얘기부터 하고 가야 됩니다. 음. 뭐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걸 생방송을 했습니다. 네. 계속 윤석열 생중계 대통령의 나오더라고요. 주제로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열렸는데 주요 내용만 일단 먼저 좀 간추려 볼까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네. 저도 뭐 99년부터 기자 생활할 때 이렇게 대통령이 비상 민생경제대책 회의를 하는데 이걸 라이브를 공개한다. 처음이 아닌가? 왜냐면 처음이죠. 시장에 파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건 대통령실에서 언론사에 부탁을 한 건가요? 생중계 해달라고? 아니 어떻게 된 라이브 거죠? 하겠다고 연락이 아니면 언론사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한 건가? 아니 그냥 풀 궁금하네요, 카메라가 갑자기. 들어오라고 얘기한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아 원래 는 비공개였는데. 네. 예. 왜냐면 오늘이 9차인가 그렇지 않아요? 11차. 11차? 11차. 11차. 지금까지는 비공개였거든요. 또 커트를 중간에 하고 뭐 가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네. 모두 풀로 한 말만 하는 게 적은 아니라 풀로 한 건 처음이었었고요. 처음이에요. 네.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공부를 저도 하는데 네. 양이 어마어마하죠. 너무나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아, 예. 보도자료 이번에 나온 거를요. 네네. 뭐 반도체 분야 1조 원 이상 재정 지원, 첨단 전략산업 국가 3단 조성, 방산 수출 달성하는 데 지원, 국가 전략기술 세제 지원 확대, 뭐 해외 건설업 특별 연장 근로제 기간 180일로 연장. 그 다 하시면은 5년차 경제 끝나겠는데요? 이게 관광 콘텐츠, 굉장히 빨리 디지털, 읽어드릴게요. 바이오 하여간 다 건드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부동산 규제 그렇죠. 완화인데 음. 아, 네. 이 폭이 상당히 컸다라는 네. 점. 그래서 막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다가 좀 눈길이 간 건 뉴스나 클립에서 역시 부동산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의 규제 완화가 아닐까 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가 허용된다. 이게 네. 골자죠. 네, 좀 자세히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죠. 이상의 그 아, 저게 그죠. 가장 이제 초과. 눈에 띄는 눈에 띄는 거고. 거고 그리고 LTV 50%. 1주택자도 1주택자, 네, 무주택자. 이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같이 묶어서 네.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었고요. 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때부터 부동산 규제 푼다 했는데 당선 이후부터 안 풀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 요 정도가 실제적으로 한꺼번에 좀 세게 좀 풀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네. 왜 풀게 됐는가? 레고 사태인 것 같아요. 아.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이게 붙고 붙어서 자칫 부동산 PF, 그렇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건드리게 될 경우에는 이게 그 다음에 그 부동산 PF에 돈을 넣었던 이 금융권, 은행, 증권사까지 갈 수가 증권사들이 있기 많이 때문에 넣었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좀 이렇게 좀 굉장히 큰 폭의 음.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시점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근데 네. 원희룡 장관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 집값이 50% 올랐다가 6%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급락이냐. 네. 급락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 그래서 더 떨어져야 한다는 본인의 그 뭐라 그래 신념? 네. 그런 걸 막 피력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규제 완화를 갑자기 일주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만큼 뭐지? 레고랜드 사태가 그렇죠. 컸구나. 그렇게 저 입장을 바꿀 만큼 아. 이 시장 충격이 컸던 건가 싶었어요. 아니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완화를 해도 시장이 다시 그렇게 막 아니요. 급등하진 그런 않을 부분은 거다. 이런 게 아니었던 것 부분 같고 아닌가요? 네. 오늘 회의가 다 생방송으로 했기 네. 때문에 요 부동산 규제 완화 부분은 원희룡 장관이 이제 주로 했습니다. 예. 이따 뭐 LTV라든가 이런 부분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했지만 원희룡 장관이 막 이야기할 때 저는 네. 어떤 느낌이 받았냐면 바로 그 생각. 네. 일주일 전, 네. 한 달 전, 2달 전에도 집값이 너무 높고 맞아요. 이제 뭐 공식적으로 본인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PIR 지표로 네. 뭐 설명한 것은 현재 가격 대비 한 40%는 떨어져야지 그렇죠. 맞아요. 정부가 출동한다 이런 뉘앙스였었는데 네, 상당히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풀린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그렇죠. 부분에 예, 예. 있어서. 네.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규제 지역이라고 있어서 조정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이렇게 쭉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최대한 풀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수도권 일부 같은 외에는 이제 상당폭 규제 지역을 풀 것으로 풀어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좀 눈에 띄었던 게
이야기했던 15억 이상.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15억 이상 집을 살 때 대출이 안 1원도 되죠. 못 받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할 수 있다. 예, 그거를 상당 부분 이제 낮춰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분양받으신 분들은 알겠는데 우리가 분양받고 뭐 첫째 납입 중도금 이렇게 네네. 중도될 때 네네.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 거의 거의 없거든요. 없죠. 대출 대출을 받아서 받게 하죠. 되는데 현재는 이 분양가가 9억 이상인 경우에는 그게 안 나와요. 네. 마지막에 아. 전환 대출할 때도 안 네. 나오는데 아, 본인 돈으로 다 중도금 내야 예, 되는군요. 근데 이걸 12억으로 상향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저는 약간 눈치를 딱 챈 게 부동산 PF가 문제가 되는 아. 가장 핵심은 뭡니까? 미분양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미분양이 10% 20% 나서 30% 이상 그러니까 분양률이 70%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빨간등입니다. 아. 네. 이러면 이제 시행사들 뭐 사라지고 어디론가 예,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군요. 좀 미분양을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 연관돼서 이런 것도 있어요. 현재 뭐 여러분 청약 당첨되셨던 분들도 청약 당첨되면 기존의 주택을 6개월 내에 팔아야 돼요. 네. 아니면 이 당첨이 무효가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무자비하다 했는데도 꿈쩍 안 했거든요. 제가 봐도 좀 이거 무자비했어요. 이건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청약 답정자가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는 거를 6개월에서 2년으로 2년? 늘려줬습니다. 어. 이 역시도 청약 분양과 연관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레고발 사태가 부동산 PF를 건드릴 것 같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한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나와서 LTV, 네. 집값 대비 대출이 얼마 나오느냐. 실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어줬지만 1주택자는 아직도 깐깐했는데요. 이제 1주택자도 LTV를 50%까지 집값 대비 절반 정도를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네, 확대. 기존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이거 기준을 집값 4억으로 한 거예요. 맞아요. 너무 낮았어요. 너무 네. 낮았잖아요. 그럼 소득 기준도 깐깐했고요. 맞아요. 근데 이걸 집값을 6억으로 높이고 부부 합산 소득도 1억으로 높이면서 많이들 변동금리 하시는 분들도 고정금리로 와라. 이것도 뭡니까? 지금 금리가 엄청 오르니까, 오르니까. 예, 영끌족들 또 대출 셌던 분들이 지금 변동금리는 바뀌어서 재고지된 거 턱 그렇죠. 받으면 빚더미. 네, 그냥 숨이 턱턱 찹니다. 문자로만 오잖아요. 네, 그래서 고정금리를 좀 바꿔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부동산 규제 완화인데 원희룡 장관이 그동안에 해왔던 집값에 대한 거에와 약간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쉽게 경기 부양 이 규제 완화 안 할 것처럼 보였는데 네. 이렇게 한 이유는 뭐 부동산을 살리겠다라는 것보다 지금 이 레고랜드발 사태의 불똥이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많이 염두에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새로 사라는 거라기보단 시장을 막 이렇게 활성화 붐을 일으키겠다는 것보단 네. 팔거나 네. 분양을 멈춰서 부도가 나는 회사가 없게 만들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더 큰 위기 충격이 안 오게 만들려는 그런 쪽으로 좀 대책이 방점을 찍힌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에 하나 레고랜드발 사태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이렇게까지 아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 풀 라이브로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처음이에요. 예, 대한민국 역사상 왜냐면 처음이에요. 그건 예. 비밀이었고 그 중에 이제 좀 구체화되면 각 부처가 발표를 했죠. 네. 네. 한 것이 이 나비 효과가 어디로 갈지 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도 풀어줄게 하면서 시장의 어떤 좀 공포감을 네. 완화해 주려는 네. 그런 의도도 분명히 숨어 네. 있었다. 네. 네. 그만큼 충격적이었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이제 레고랜드 사태인데 네. 이게 뭐 단순 2,050억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정부 돈도 50조 플러스 알파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내년 초에 갚겠다던 그 2,000억, 네. 강원도가 갚겠다는 2,000억을 12월 15일 15일까지 갚겠다, 앞당기겠다 네, 오늘 이렇게 말을 속보가 했어요. 나왔었죠. 네네네. 뭐 레고랜드발 사태 이제 여러분들도 잘 네. 아시고요. 예, 이게 왜 이렇게 파장이 됐는지도 다 아시죠. 이것까지 했으니까 또 이게 회사채 시장, 어음 시장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PF까지도 같이 불똥이 튀어오릅니다. 왜냐, 부동산 PF도 자금 땡기는 건 똑같은 그렇죠. 구조잖아요. 똑같은 구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둔촌주공이라는 아파트 보면 아파트 단지 거기가 뭐 미분양이 나면 나겠지만 둔촌주공이 미분양 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추가 공사비 모으려고 7천억짜리 그러니까요. 부동산 PF를 모으려고 네. 했다가 그게
안 됐어요. 예. 네, 둔촌주공 때문에 지금 뭐 금융계에선 난리던데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둔촌주공도 돈을 빌려줄 사람, 돈을 태울 사람이 못 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미분양의 우려 내지는 휘청휘청 될 거 걱정 때문에 돈을 안 빌려준다면 그 밑에 지금 막 신규 그럼요. 분양하고 PF 하려는 이런 건설사들을 다 어떡합니까? 시행사들은. 네. 예. 그렇게까지 이제 연쇄가 왔기 때문이긴 그렇죠, 한데요. 그렇죠. 예. 이런 와중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강원도가 내년에 갚겠다고 한 지금 2,050억을 12월 15일 날 갚겠다. 네. 근데 이건 좀 의미가 없죠. 이거는 이거 뭐 한 달 빨리 갚는 게 뭐 의미가 있나요? 네? 레고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네, 이미 사건은 터졌고 신뢰는 깨졌고 그 버스는 그 옛날 뭐죠? 떠났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한 달 빨리 이렇게 부랴부랴 얘기를 했고 아마 강원도와 추경호 부총리 아마 김진태 지사가 지금 같이 협의를 출장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루 먼저 기획재정부와 상당한 협의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당장 2천억이 없잖아요. 네. 네, 그 강원도도 그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 얘기를 했다는 또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네. 있어서 오늘 발표를 그렇게 아예 했더라고요. 일단 빨리 신뢰 회복 차원에서 갚는다고 하지만 이미 사태는 그러니까 왜 한 달 전에 못 갚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발표하기 이게 전에 또 협의를 했으면 논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정말 텐데요. 사달을 내고 말려요. 자, 그리고 한국은행도 여기에 지금 이 자금 경색 국면에 힘을 보탰더라고요. 네. 시장에 유동성 6조 원을 공급하겠다. 오늘 금통위 열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그 증권사나 금융권이 발행한 환매 조건부 채권, RP 같은 경우, 네. 내가 되사하겠다라고 했던 그 RP들을 한국은행이 일단 이 부분들은 다 자기가 네. 끌어안주겠다. 그렇게 되면 은행권이나 이런 금융권은 상당히 숨통이 트이죠. 그런 걱정은 이제 RP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걸 6조 원어치를 투입하겠다라고 했고, 한국은행이 이제 시중 채권을 이렇게 사주는데요. 아무 채권이나 사주지 못하게 한국은행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꽤 우량한 채권만 사줘야죠. 왜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적격 등급, 뭐 적격 네. 뭐 채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은행채와 은행은 상대적으로 뭐 신뢰도가 안전하니까요. 높으니까 네. 또 공공기관이 발행한 공공기관 발행채까지도 소위 말하는 적격 등급의 채권, 매입할 수 있는 채권에 포함하겠다라고 해서 근데 여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 레고 사태 터졌을 때 그날 밤에는요 한국전력도 미달이 났고요. 네, 그 전날에 한국가스공사도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원하는 안 목표치를 다 됐어요. 못 모았고요. 네. 인천공항도 네. 못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휘청되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그건 좀 인간적으로 너무한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발행 채권까지는 한국은행이 사준다라고 이제 또 한국은행까지 이번에 구원투수 나서게 된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한은이 지금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네. 방침을 계속 세워놓고 헷갈리네요. 기조가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긴축과 동시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거 뭔가 모순인 것 같은데 그러면 11월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있죠.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뛰어들었고 50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지난 주말에 네.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네, 네. 카드를 꺼놨을 때도 시장에서는 그거는 부족하다. 네. 그 액수로는 부족하고 절대자가 나와줘야 된다. 돈에 있어서 절대자가 누굽니까? 한은이죠. 한국은이요. 네. 한국은행이 합류해라. 한국은행이 합류해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행이 뛰어들 것을 계속 시장이 원했었고 예.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한국은행이 뛰어든 건 맞는데 방금 우리 지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큰 모순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긴축인지 완화인지. 지금 맞아요. 여기도 그러세요. 난난콘난님도 돈줄 죄겠다면서 돈 푸는 이상한 상황 이렇게 네.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게 됐는데 네. 한국은행은 지금 물가 잡겠다고 금리 막 우리 역사상 빅스텝 밟은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0.5%포인트를. 근데 근데 그걸 한 해에 번. 두 번 네. 밟은 것도 이게 완전 처음. 네. 그렇죠. 5번 연속 금리 인상 처음. 이런 식으로 긴축을 하는데 갑자기 띡 돈을 푸는 거란 말이죠. 뭐 수십조 원을 푼다라고 하면 밖에서 보는 사람들 또 국민들도 지금 한국은행은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거야. 풀겠다는 거야. 네. 예. 혼란스럽죠. 혼란스럽고 그럼 예. 물가를 잡겠다는 거야. 내비두겠다는 거야. 네. 이러면서 또 하나의 딜레마는 뭐냐. 이제 11월 24일이 되면 한국은행이 11월 금리 결정을 네네.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더 큰 딜레마예요. 물가를 보면 빅스텝을 또 올려야죠. 밟아야 되는데 네. 0.5%포인트를 지금 여기서 0.5가 더 올라가면 회사채 시장, 뭐 그러니까요. 여기 시장도
기준금리와 똑같이 따라가진 않지만 기준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더 회사채권도 올라가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시중금리도. 채권값은 그럼 또 더 떨어지고 네. 더 경색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고려할 게 물가 한 가지였다면 이번에 레고랜드발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한국은행도 스텝이 이제 우리 언론에서 좋아하는 말로 꼬였다. 기사로 많이 쓰이는 거 하잖아요. 완전 스텝이 꼬여버려가지고 뭐 한국은행도 이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재용 하는 총재도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통화당국이 그냥 우직하게 본인들의 그 기조로만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고 여기에서 또 시장 반응도 함께 그러니까요.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이 여러 번 그 부동산 PF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레고랜드 사태가 그 부동산 PF 부실까지 뭐 연결되어진다면 네. 안 그래야겠지만 예. 그럼 이거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인가요? 맞아요. 그거 재현되는 꼴 아니냐 뭐 앞에 이런 모습은 우려도 나와요. 거의 똑같죠. 네. 네, 거의 지금 뭐 똑같아요. 무슨 건설사가 위험하다, 무슨 건설사가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들도 시장에서 돌고 이미 있더라고요. 우석건설인가요? 지방 네, 쪽에서는 맞습니다. 중견건설은 네. 부도를 쳤고요. 이제 거기에 또 자재 납품하는 또 회사 하도 급해 도미노로. 근데 지금 돈을 다 못 받고 있어요. 아. 이게 무슨 구조냐면요. 우리가 PF 하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아파트 짓겠다는 프로젝트, 뭐 대단지 짓겠다는 프로젝트를 할 때 그걸 토대로 돈을 맞아요. 빌리는 것. 맞아요. 사업이 돈이- 성공할 거를 가정하고 돈을 빌리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돈이 바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으는 이게 이제 PF인데 지난 5년간 6년간 부동산이 짱이었잖아요. 좋았으니까요. 예. 아파트만 세우면 어떻게 지었든 뭐 완판 중에 수익이 완판, 나니까. 분양률이 청약 경쟁률이 100대 1, 1000대 1 나오니까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빌려줬겠네. 네, 나 아파트 PF에 질게 하면 들어간 여기 거예요. 있어. 아. 아파트 질게 하면 여기서 다 됐어요. 아. 그런데 이제 막차 부분, 작년과 한 작년 말 전에 돈을 이제 태운 프로젝트 PF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부동산 PF들. 근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엑싯이 안 돼요. 안 되죠. 아. 금리가 예.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구 쪽에서 미분양 났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미분양이 나면 일단 부동산 PF는 딱 얼어붙거든요. 그렇겠죠. 미분양이 됐으니까 못 돌려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당시 2010년, 11년으로 올라가면 2008년 말 세계금융이 터지고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죽으면서 PF 부실이 타다다다다다 터지고 맞아요. 막 아파트 다 졌는데 입주가 안 돼서 불 꺼진 아파트 이렇게 돼서 그때 당시에 연체율이 한 30% 가까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번에도 부동산 지금 안 좋잖아요. 네. 아직은 뭐 연체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네네네. 예,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옮겨붙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또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네. 대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선제적인 대응이 정말 선제적으로 시장을 잘 읽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네. 이 긴축과 유동성 공급 여기에서 자기 모순에 빠진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해외도 그래요? 네. 미국 연준 피벗 얘기도 또 다시 슬슬 나오는데 네. 지난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능성이 아주 낮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네. 미국에 앞서서 캐나다가 선빵을 아 저도 놀랐어요. 네. 예, 캐나다가 이럴 줄 몰랐어요. 0.5더라고요. 예, 네. 캐나다는 당연히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줄 알았고 캐나다는 뭐 거침없이 그러니까요. 빅 원도했던 1%포인트 올렸던 뭐 그런 강력한 중앙은행이 캐나다 중앙은인데요. 오늘 아침에 느닷없이 캐나다 중앙은행이 0.75로 다 할 줄 알았는데 0.5로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의 폭을 낮춘 거예요. 조절을 그 했네요. 중앙은행장의 발언도 웃겼어요. 네. 긴축의 끝을 향하고 있다. 향하고 있다. 이렇게 아예 말을 네. 했더라고요. 긴축 정책의 끝에 왔다. 네. 그럼 왜 그랬더니 경기가 침체되고 캐나다 부동산 시장도 지금 흔들리고 네. 뭐 이런 고용도 이러다가는 안 좋을 것 같고 이러면서 갑자기 물가보다 캐나다가 경기로 갑자기 가는 거군요. 예. 이렇게 우리랑 되니까 똑같네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연준이 그동안은 원팀이었거든요. 네. 예. 늘 한 목소리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음. 물가 잡는 게 최고다 하고 경기를 망가뜨리더라도 물가를 물가부터 잡아야 잡아야 된다. 고통이 따라도 감내해라. 아주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 그렇죠. 연준이랑 기계를 그렇죠. 예, 보이고 예. 그랬는데 그 원팀이 깨졌어요. 메리데일리라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금리 올리다가는 경기 침체될 수 맞아요. 있는데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 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그러니까 11월은 여러분 11월 2일은 자이언트 스텝은 확실한데 12월에는 또 달라진다. 예, 디베이시 할 거고 네. 0.5, 다음 자막으로 0.25까지도 0.25요? 까지 얘기도 좀 스물스물 나와요. 올리긴 올리되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거는 11월로 끝일 거라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연준 위원들이 말을 못 합니다. 입을 다 다물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말하면은 11월 2일 있을 FOMC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 급커브를 이제 틀었어요. 영국 틀었죠. 캐나다 틀었죠. 네.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과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연설에서 이번에 금리 올리고 나서 하는 그 말에서 11월이 자이언트 스텝의 끝, 12월부터는 베이비 혹은 아니 빅 스텝 혹은 베이비로 간다라는 뉘앙스가 나오게 되면 세계 중앙은행이 연준이 꺾은 거잖아요, 핸들을. 그렇죠. 피봇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11월 24일 우리 한국은행도 무조건 0.25입니다. 예. 그래서 마치 지금 연준 피봇을 얘기하면 연준이 변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면 엄청 욕을 했어요. 너 맞아요. 왜 투자자들 호도시켜? 맞아요. 왜 희망 고문해? 이거 나는- 막, 네. 연준 피봇은 말도 막 금기어예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다시 연준 피봇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11월 FOMC를 꼭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에 앞서서 조금 있다가 한 2시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야. 유럽 중앙은행 여기도 크죠. 네, 그렇죠. ECB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2시간도 안 남았네요. 네, ECB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또 봐야 돼요. 예,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따라서 또 유로와 달러와 줄줄이 사탕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유럽 중앙은행은 한 번은 일단은 할 것 같아요. 자이언트 스텝 물가 때문에. 0.75%를 물가 밟을 때문에.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또 ECB도 라가르드 총재가 또 뭐라고 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의 모든 것들을 아주 단적으로 요약하면 현재까지는 물가 때려잡으러 중앙은행이 간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 확 바뀐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만약에 오늘 밤에 ECB가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간다. 네, 하고 그러면 뭐 대차대표 축소하고 네. 이제 또 초긴축으로 간다. 근데 그렇게 하면 달러는 다시 강세일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네. 그러면 그렇게 달러가 하면 밀리죠. 달러가 밀리죠. 그렇죠. 유로화가 강해지겠죠. 강해지니까. 네. 그러면 그게 지금 정철진 평론가가 네. 주구장창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 목소리로 계속 달러 약세를 주장하셨던 예. 그거에도 힘을 받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ECB도 선회할 수가 있어요. 선회하면 이제 다시 달러는 강해지겠죠. 유독 남는 게 자이언트까지 달러지만. 안 가면. 예. 그러나 마지막 진검승부는 11월 2일 11월 FOMC 회의에서 세계 중앙은행인 미국이 핸들을 꺾냐 안 꺾냐. 아니면 11월 2일.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갑자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1월 2일에서 3일 다음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네. 우리가 하는 또 날이에요. 우리가 하는 날입니다. 하는 그래서 날이에요. 머니톡이 목요일에 머니톡이 목요일에 하는 이유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꼭 오셔야 오셔야 됩니다. 됩니다. 만약에 갑자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요. 지금 블랙아웃으로 네. 사라져 있죠. 열흘간 사라져 있는데 나와서 지금 뭔 소리 하냐. 우리 연준은 그동안에 말했잖아. 연준 피봇도 없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연준은 끝까지 금리 네. 올려서 네. 물가 때려 잡을 지난주까지 거야라고 그랬어요. 한다면요. 그럼 이제 이 세상에 달러밖에 없고 그럼 원달러 환율 1,500원 갑니다. 근데 보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어요. 110 밑으로 떨어졌고 네. 10년 만기 국채 금리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네, 네. 주입식 이것도 교육으로. 떨어지고. 거기도 이것도 이제 떨어졌습니다. 4% 간당간당하게 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달러가 킹 네. 달러가 끝나는 조짐이 여기저기선 보이는데 네. 그러나 시간이 마지막 없습니다. 우리가 밟고 간다면 마지막 네, 확인 네. 사살은 경제의 날이. 11월 2일과 11월 3일 넘어온 그 새벽 예. 제롬 파월이 무슨 말? 도플갱 네. 그러니까 다중이가 되느냐 다중인격자가 되느냐 자기 부정을 하느냐? 또 자기 부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잭슨 홀 때 저는 확고합니다라고 하느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 FOMC 회의 재밌습니다. 결과를 네, 살펴보시죠. 재밌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번 네. 날은 통으로 머니통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네. 한번 통으로 하는 것도 제가 우리 제롬 파월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다중이냐 아니냐 다중이냐 네. 아니냐 네. 다음 주에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곧바로 퀴즈도 네, 보겠습니다. 얼른 가시죠. 네, 1분 카메라 남았습니다. 앵글만 바꿔주세요. 톱블럭은 뭐 머니톡에서 얘기했던 거 다 다룹니다. 레고랜드 속보가 톱이고요. 그리고 김진태 장관이 아니 김진태 장관은 아니죠. 지사. 잘못 말했을까? 네. 김진태 강원지사가 하루 일정 앞당겨서 오늘 귀국해서 약식 기자회견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했는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른 지자체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 다른 지자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비슷한 암초에 걸린 사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경제 상황 때문에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죠? 작년에 비해 30%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이 안 좋았습니다. 네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음. 자, 뭐 서해 피격 사건, 아. 문정부의 안보 라인이 총출동해서 오늘 기자회견 월북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했다라는 기자회견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이 사건의 진실을 두고 전 정부와 현 정부 아주 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오늘 취재 기자가 출연해서 이 사건의 쟁점이 뭐고 도대체 의문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계곡살인 이은혜, 아. 조현수 두 피고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1심에서 선고됐습니다. 네. 이 소식까지 뉴스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방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러분. 내일 네, 전 다음 주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